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아일랜드입니다. 헝가리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전환 템포가 빠르고 중원 간 라인 간격을 정교하게 유지하는 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르가는 최전방에서 포스트업과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팀이 세컨드볼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소보슬라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 중거리 슈팅까지 가능한 중원 사령관으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설계합니다. 셰페르는 소보슬라이의 움직임을 보조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해 전진 콤비네이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헝가리의 공격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전방 압박이 끝나자마자 볼을 탈취해 빠르게 전환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점유율 관리가 매끄러워지는 점도 강점입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4-4-2 전형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깊게 내려가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선과 3선의 연결이 끊어지고 중원 압박이 무너집니다. 콜린스는 안정적인 빌드업 기여는 가능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끊기며, 메가티어는 활동량은 많으나 공을 오래 끌어 템포를 떨어뜨립니다. 브래디 역시 측면 지원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느슨해지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템포 조절과 라인 간격 유지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헝가리는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한 빠른 패스 순환과 직선적인 전개로 아일랜드의 수비 구조를 흔들 것이며, 셰페르는 정확한 타이밍의 전진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바르가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일랜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면서 2선과 3선이 분리되고 압박 타이밍도 늦어 헝가리가 이를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보슬라이는 탈압박 직후 드리블로 수비 간격을 벌리고, 셰페르는 침투 타이밍을 맞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일랜드의 측면 풀백이 커버 이동 시 타이밍이 어긋나면 헝가리가 그 틈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중원 점유율, 세컨드볼 회수 능력, 라인 조율력 모두 헝가리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아일랜드는 체력적 문제로 인해 수비 리듬이 흔들리고 간격 유지가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경기는 헝가리의 템포와 중원 장악력이 흐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가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아르메니아입니다. 포르투갈은 4-2-3-2를 기반으로 하며 경기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면서도 라인 간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팀입니다. 호날두는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박스 근처에서 볼을 받아 연결의 중심을 맡아주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순식간에 찢어놓습니다. 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파이널 서드의 공간을 활짝 열어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로 라인 브레이킹을 유도합니다. 이 조합은 빠른 템포 속에서도 조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특히 콘세이상이 상대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하면 박스 침투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포르투갈은 좌우폭을 넓혀 상대를 흔들고, 세컨드볼을 빠르게 수거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아르메니아는 4-3-2-1 구성을 유지하지만 포백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합니다. 세비키안과 샤고야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 하지만 복귀 타이밍이 느려 수비 블록의 밀도는 높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라인 간 거리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페르치안이 2선에서 연결고리를 막고 있음에도 빌드업 루트가 단조롭고 중원 탈압박이 잘 되지 않아 상대가 한번 라인을 깨면 곧바로 파이널 서드까지 침투를 허용합니다. 압박과 간격 정렬이 동시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지속적으로 밀리며, 이런 구조에서는 콘세이상과 같은 돌파형 자원을 제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붕괴 위험이 커지고 실점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싸움입니다. 포르투갈은 압박보다는 간격 조절과 순간 방향 전환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고, 콘세이상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아르메니아 수비 간격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 틈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 패스가 정확히 겨냥해 박스 안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호날두는 박스 내 위치를 유연하게 바꾸며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컨드 찬스를 노릴 것이고, 아르메니아는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풀백 간 거리 조정이 어긋나는 순간 콘세 이상의 침투 각이 완전히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후반 60분 이후에는 볼 점유율이 크게 올라 경기 템포를 완전히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포르투갈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와 아이슬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3-3을 기반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정교한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갖춘 팀으로 전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카바예프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뛰어나 상대 수비 간격 사이를 파고드는 데 능하며, 주부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전환 패스로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미하일렌코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고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아 좌측 하프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공략하는 핵심 옵션입니다. 특히 압박 성공 직후 측면으로 전환해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그 틈을 미하일렌코가 침투하며 컷백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라 공격으로 이어지는 템포가 끊기지 않으며,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율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아이슬란드는 4-3-3을 유지하지만 좌측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전환 시 구조적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구두욘세는 피지컬은 강하지만 전방 연계가 단조롭고, 하랄소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리듬이 자주 끊깁니다. 구두문두소는 활동량은 많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 수비 가담 시 간격이 벌어지며, 특히 좌측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상대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 못해 전진 압박 시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드볼 대응도 늦어 중원에서 점유권을 잃기 쉽습니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고 수비 전환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하프스페이스 점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설계할 것이며, 미하일렌코는 완벽한 타이밍의 침투로 컷백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좌측 윙백의 복귀가 늦어 미하일렌코가 움직이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릴 여지가 많고, 주부코프의 전환 패스가 이 타이밍을 잡아내면 카바예프의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흐름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이 느리고 탈압박 직후 전개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공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환 템포가 일정하고 세컨드볼 회수 후 좌우 전환이 빨라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경기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점차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하일렌코의 침투와 컷백이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라트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3-1-4-2 구조를 바탕으로 미트로비치와 테르지치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는 팀입니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박스 앞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테르지치는 하프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루키치는 후방 빌드업에서 자연스럽게 전진 패스를 이어주며 중원 흐름을 연결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세르비아는 1차 전진 패스 이후 2선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박스 근처까지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특히 테르지치가 전진할 때 양측 윙백이 동시에 오버래핑하며 하프라인 위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리듬이 반복되면 라트비아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유지되면 박스 앞에서 미트로비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기 초반부터 세르비아가 전술적 우위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라트비아는 5-3-1-1 포메이션으로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간격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레그자와 이카우니에크스가 앞선에서 수비 전환을 시도하나 라인이 늦게 올라와 1선과 2선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르슬라반스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전환 타이밍이 어긋나 압박 강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하프스페이스가 비기 쉬워 테르지치가 점유하기에 매우 적합한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라트비아는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밀리며 세르비아의 지속적인 공격 압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저하로 블록이 더 깊어지고 역습 전환의 효율도 떨어져 세르비아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에서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비아는 루키치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며 테르지치의 탈압박 돌파로 라트비아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줄 것이고, 라트비아는 복귀 속도와 간격 유지 문제로 인해 세르비아의 공세를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반부터 세르비아가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에는 체력 차이로 인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르비아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세르비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잉글랜드입니다. 알바니아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의 강도와 라인 간격 유지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브로야는 폭발적인 가속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수를 계속 끌고 다니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왼쪽 측면의 아사니는 특유의 왼발 인프런트 가마차기로 슈팅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박스 외곽에서도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할 수 있는 공격 옵션입니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운반을 모두 수행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알바니아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매우 정교해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반박자 빠른 반응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홈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한층 더 올라가는 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잉글랜드의 간격 불안정한 구조를 빠른 전환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는 4-4-2 전환 이후에도 빌드업 구간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케인은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방에서의 탈압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카는 오른쪽에서 활발히 움직여도 알바니아의 좌측 압박 라인에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갤러거는 활동량이 좋지만 압박이 몰릴 때 첫 터치가 길어지며 템포를 잃는 약점이 있고, 탈압박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중앙 미드필더들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빌드업 루트가 쉽게 끊어집니다. 수비진도 전방 압박이 깨지는 순간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조직적이지 않아 압박 강한 팀을 상대할 때 흔들릴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압박 효율이 좋은 알바니아 상대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알바니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잉글랜드의 탈압박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브로야의 침투, 아사니의 왼발 공격 옵션을 통해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빌드업 간격이 일정치 않아 전방 압박 한 번의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바니아가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면 잉글랜드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고립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효율성, 그리고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알바니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홈팀이 주도권을 잡을 흐름입니다. 결국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라인을 밀어붙이며 템포를 유지할 알바니아가 될 것이며 알바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과 프랑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4-4-2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방과 중원, 수비 라인 모두에서 흔들림이 큰 팀입니다. 엠넬리는 포스트업과 연계를 시도하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버티는 힘이 부족해 쉽게 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리예프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을 노리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연결이 자주 끊기며,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빌드업 조율을 맡고 있음에도 프레싱 강한 상대를 만나면 볼 처리가 불안해 실수가 반복됩니다.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해 상대 압박 전환에 취약하고,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열립니다. 전환 속도가 느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붕괴가 눈에 띄며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도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팀이며,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프랑스의 고속 전개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프랑스는 4-2-3-2를 기반으로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며 개인 능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을 압도합니다. 튀랑은 전방에서 압박을 유도해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공간이 생기는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침투하며, 셰르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방향 전환과 드리블이 날카로워 수비 간격을 쉽게 찢어놓습니다. 라비오는 2선과 3선의 연결축으로 빌드업 템포 조절, 전개 허브 역할, 세컨드볼 회수에 모두 관여하며 프랑스의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셰르키가 중원 압박을 돌파해 전진할 때 라비오가 세컨드볼을 선점해 바로 득점 루트를 여는 장면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며, 콘데와 테오가 중심이 되는 수비진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 역습 루트를 초기에 차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간격 유지가 불안한 아제르바이잔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 중원 장악력, 전환 속도, 세컨드볼 싸움 모두에서 프랑스가 크게 앞서는 경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전방 압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볼 처리와 세컨드볼 대응 미숙 때문에 실점 위험이 크고, 반대로 프랑스는 셰르키의 전진성과 라비오의 조율력을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제르바이잔은 체력 소모 누적으로 간격 유지가 더 어려워지고 프랑스의 세컨드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 결정력에서 명확하게 우위를 점하는 프랑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입니다. 이탈리아는 3-5-1-1 전형을 바탕으로 라인을 촘촘하게 구성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라스파도리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빠른 방향 전환과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흔들고, 토날리는 중원 중심축에서 볼 배급과 전환 타이밍을 완벽히 조율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합니다.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예리하고 세컨드볼 반응도 빠른 선수로, 공격 전개 과정에서 토날리의 전환 패스와 라스파도리의 침투가 맞물리면 반대편 측면까지 자연스럽게 열리며 이탈리아가 템포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어서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라스파도리와 토날리 조합은 공격뿐 아니라 경기 전체 리듬 조절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으로 홀란드를 중심으로 단순한 공격 루트를 선호하지만 템포 변화가 적고 측면 전환 타이밍이 지나치게 느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앙에서 볼을 많이 소유하지만 주변 지원 속도가 느려 연계가 부자연스러우며, 슈엘데루프는 돌파 의지는 있지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홀란드는 고립되기 쉬운 구조에 놓이고 세컨드볼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비에서도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뒷공간 노출이 잦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더욱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개 템포가 느린 노르웨이에게 이탈리아의 빠른 방향 전환과 템포 변화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패싱 템포 조율과 라스파도리의 날카로운 방향 전환으로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레테기의 문전 장악력과 이선의 빠른 전개가 맞물려 공격 전개를 더욱 다이내믹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공격 루트가 홀란드 중심으로 몰리면서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측면 전환이 느려 중반 이후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노르웨이의 정적인 수비 블록을 흔들며 지속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노르웨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체력 관리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전술 완성도, 템포 전환, 압박 효율 모두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는 만큼 이탈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스라엘과 몰도바입니다. 이스라엘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 템포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팀입니다. 간델만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탁월해 상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합니다. 아바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풀백을 흔들며 역습 시 볼 운반 속도를 높이는 핵심 자원이고, 페레츠는 중원에서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 연결까지 매끄럽게 수행하며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비 라인은 3선 압축을 통해 간결하게 구성되어 몰도바의 2선 침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홈에서는 빠른 라인 전환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점을 드러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간델만의 전진 패스와 아바다의 돌파가 맞물리는 순간 몰도바 수비 간격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도바는 겉보기에는 동일한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수비 커버가 늦고, 하프스페이스가 자주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전진 패스를 허용해 수비 라인의 연계가 쉽게 붕괴되며, 니콜라에스쿠는 제공권 경합은 강하지만 연계 능력이 부족해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포스톨라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패스 템포가 느리고 압박이 들어오면 실수를 범하기 쉬우며, 요니타 역시 활동량은 많으나 효율적인 공간 점유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몰도바는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중앙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장면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중원 간격 관리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간델만을 중심으로 하프라인 위 전개를 빠르게 이어가며 몰도바의 넓은 간격을 정확히 파고들 것이고, 몰도바는 템포 조절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점유율과 전진 템포를 장악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몰도바는 롱볼 기반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세컨드 찬스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몰도바는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수비 라인의 붕괴 위험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밸런스, 템포 유지력, 체력 관리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이며 이스라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